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북한과 단 40km 거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라 불렸던 서울. 그런데 미군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결과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벽 안에 숨겨진 기관총 발사대, 미국의 벙커버스터조차 뚫지 못하는 지하철 방어선, 한강 아래 45m 깊이에 숨겨진 마포역, 그리고 6.25 전쟁 이후 극비리에 진행된 서울 요새화 프로젝트, 세계 최강 미군조차 절대 건드릴 수 없다던 그 도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실체 지금 공개합니다. 방콕의 호텔 컨퍼런스 홀은 후덥지근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에어컨이 최대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100명이 넘는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공간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죠. 저는 전직 미 해병대 대령이자 현재 메가시티 시가전 전략 자문가인 제프 로렌츠입니다. 아시아 안보 포럼 둘째 날, 일본 외무성 정보참사관 야마사키 나오토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동북아시아 대도시의 전시 취약성이었죠. 여러 도시들의 분석이 이어지다가 서울 차례가 되자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서울은 북쪽에서 고작 40km 떨어져 있어요. 휴전선에서 차로 1시간도 안 걸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방이면 충분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서울처럼 무방비한 수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마사키가 도표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죠. 저는 이라크전에서 시가전을 경험했지만 서울 같은 메가시티의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야마사키의 발언은 외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죠.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담담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피로감이 느껴지는 댓글들이었죠.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또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죠.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한강을 건너며 고층 빌딩들이 빼곡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엔 뉴욕이나 도쿄와 다를 바 없는 현대적 대도시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포역으로 향했고 한국 국방부에서 소개해준 가이드를 만나기로 한 장소였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깊이가 예상보다 깊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마침내 승강장이 나타났죠. 제프 로렌츠 박사님이시죠? 저는 전 국방부 전략기획실장 서인호입니다. 백발이 희끗한 노신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이가 있었죠. 이곳이 지하 45m입니다. 일반적인 지하철역보다 훨씬 깊죠. 이유가 있습니다. 서인호 실장은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죠. 서울 지하철 대부분이 민간 방공호 역할을 합니다. 6.25의 교훈이죠. 이 도시 전체에 3253가에 2 이상의 방공호가 있고 대부분 지하철역과 연계돼 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미군 기준으로도 상당한 방호력을 갖춘 구조였죠. 벙커버스터 폭탄도 이 깊이는 뚫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 실장은 2003년에 있었던 특이한 사건을 들려줬습니다. 롯데호텔 지붕에 설치된 방공포가 실수로 17발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하나가 드러났죠. 서울에선 호텔 지붕도 전투 자산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군사적 대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야마사키가 말한 무방비 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박사님, 서울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릅니다. 이 도시는 평화를 즐기면서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지하철이 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출근길 시민들이 바쁘게 오갔죠. 누구도 자신들이 거대한 방공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대한 제 첫인상은 완전히 뒤집혔죠. 다음 날 아침 서인호 실장과 저는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조깅하는 시민들이 보였죠.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수교에 도착하자 서 실장이 갑자기 군사전략 지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잠수교가 그냥 다리가 아닙니다. 전시에는 부교 도화지점이 됩니다.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강을 따라 여러 개의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군사작전을 위한 거점들이었죠. 지금 시민들이 조깅하는 이 길이 바로 전투 루트입니다. 한강 전체가 하나의 방어선이자 작전 공간이죠. 저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고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죠. 누가 보면 그저 관광지일 뿐인데 이곳이 군사작전의 핵심 지점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서 실장은 특별 허가를 받아 한 고층 빌딩의 옥상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이 엘리베이터는 왜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까? 군용과 민간용을 분리한 겁니다. 전시에는 군 병력과 장비 이동을 위해 즉시 전환됩니다. 옥상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공포 거치대와 군 진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죠. 건물주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계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강남의 거의 모든 고층 빌딩이 이렇습니다. 옥상은 루프탑 카페가 아니라 대공 진지가 되죠. 저는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 곳곳에 이런 군사 시설이 숨어 있다니 말입니다. 박사님, 강남 개발의 역사를 아십니까? 서 실장이 먼 곳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안보 전략이었죠.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시작된 계획입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북부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행정시설을 이관하며 전시 대비 피난 거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땅값 올리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서울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한 곳이 공격받아도 다른 곳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강남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번화가지만 그 시작은 국가 안보 전략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여기 교육부, 대검찰청, 국방부 백업 데이터 센터가 모두 있습니다. 단순한 주거지나 상업지구가 아니죠. 전시에는 이곳이 후방지휘망의 중심이 됩니다. 해가 지면서 강남의 넌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죠. 활기찬 도시의 모습 뒤에 이런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전쟁 대비가 촘촘히 짜여 있죠. 서 실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도시였죠. 단순히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서인호 실장과 저는 북악산 자락의 한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서울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죠. 멀리 북한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관악산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북에 가까운데 수도를 왜 안 옮긴 거죠? 제가 품고 있던 의문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미군 출신으로서 저는 항상 전략적 후퇴와 안전거리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서 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조선왕조 600년의 수도였고 6.25 전쟁 때도 결국 지켜냈습니다. 이 도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의 시선이 멀리 북쪽을 향했습니다. 천도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70년대에도 이 2000년대에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수도를 옮기는 대신 서울 자체를 요새화하기로 했죠. 그리고 동시에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 서 실장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표시된 여러 지점들을 가리켰죠. 강남으로 이전한 것들이 단순한 관공서가 아닙니다. 국방부 백업 데이터 센터, 교육부,
대검찰청 모두 전시지휘체계의 일부죠. 세종시로 정부 기능 일부를 옮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뻗어나가는 도로망과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전략입니다. 중앙 집중형 수도에서 네트워크형 수도권으로 진화시킨 거죠. 한 곳이 타격을 받아도 전체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북악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지형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천연 요새 같았죠. 보십시오.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이 북쪽을 막고 있습니다. 동쪽은 아차산, 서쪽은 인왕산, 남쪽은 관악산과 청계산이 지키고 있죠. 서 실장이 산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산들은 단순한 경관이 아닙니다. 천연 방어선이자 감시 초소입니다. 산마다 군사시설이 있고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죠. 저는 지형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서울은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격하기도 어렵고 완전히 장악하기는 더욱 어려운 구조였죠. 그래서 박사님, 서울은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버티는 도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을 수도로 정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서울을 수도로 정한 이유가 나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강이 흐르며 평야가 있어서 방어에 유리하다고 했죠. 600년 전의 지혜가 현대전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현대전에서 도시 지형의 중요성은 더 커졌죠. 이라크전을 경험하신 박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그다드 시가전의 기억이 떠올랐죠. 평지에 세워진 도시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방어력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결코 무방비하지 않았죠. 오히려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결합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요새 도시였습니다. 서인호 실장과 저는 마포구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윤정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죠. 52세의 그녀는 평범한 시민이자 교사로서 서울의 위기 순간들을 직접 겪은 분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김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2015년 8월이었죠. DMZ에서 북한이 설치한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병사 2명이 다쳤습니다. 김 선생님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어요. 11년 만의 일이었죠. 그러자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당시 미국 언론들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대서특필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긴장했죠. 하지만 출근도 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왔어요. 다만 집에 물과 라면을 좀 더 쟁여뒀을 뿐이죠. 서인호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2017년은 더 심각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죠. 미국이 비원비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켰고 한밤중에 군사분계선 바로 위를 비행했습니다. 그때의 긴장감을 저도 기억합니다. 워싱턴에서는 북한 선제 타격론까지 나왔었죠. 그해 가을 매장에서 생수와 즉석밥이 동났어요. 스팸 같은 통조림도 품귀였죠. 하지만 아무도 패닉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양보하면서 물건을 나눠 샀어요. 이웃집 할머니께 물 한 박스 갖다 드리고 옆집에서는 라면을 나눠주셨죠. 위기일수록 더 뭉쳤던 것 같아요. 저는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전쟁의 공포 앞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선생님, 솔직히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죠.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요. 김 선생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은 두렵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전쟁을 겪은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늘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왔죠.
교실로 돌아가는 김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진짜 힘은 첨단 방어 시스템이나 군사 시설만이 아니었죠. 위기 앞에서도 일상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강인함이 이 도시의 진정한 방어막이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서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지만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죠. 북한도 이거랍니다. 서울 시민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도시의 모습은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억지력이었죠. 서인호 실장의 안내로 저는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자료실을 방문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미군의 메가시티 전투 분석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 뜬 문서를 보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같은 메가시티에서는 소대급 병력 투입도 전면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이라크전에서 시가전을 경험한 저로서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서울의 복잡한 도시 구조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서 실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지하철, 지하상가, 고층 빌딩, 다층 구조의 아파트 단지까지 이 모든 것이 방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보고서에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습니다. 공격 측이 한 블록을 점령하는 데 필요한 병력과 시간, 예상 손실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죠. 수치를 보니 왜 미군이 도시전을 기피하는지 다시 한번 실감났습니다. 2024년 파주에서 실시된 훈련 기록도 있습니다. 400명 규모의 도심 전투 훈련이었죠. 서 실장이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훈련장은 실제 서울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적혀 있었죠. 지하철역, 고층 빌딩, 공원, 주택가까지 모든 것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훈련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방어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죠. 특히 지하 공간을 활용한 기동전에서 공격 측은 거의 무력했습니다. 저는 이라크 팔루자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곳도 힘들었지만 서울처럼 복잡한 3차원 전장은 아니었죠. 지하철만 해도 9개 노선에 300개가 넘는 역이 있다니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환경입니다. 박사님, 이 부분을 보세요. 서 실장이 화면의 한 단락을 가리켰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요새입니다. 모든 건물이 잠재적 진지이고 모든 지하 공간이 은폐 통로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수적 우위도 무의미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지형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오후에는 서 실장과 함께 종로의 한 고층 빌딩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미로 같았죠. 저격수 2명만 건물에 숨겨도 대대가 못 지나갑니다. 북한도 이걸 알기에 침공을 포기한 거죠. 서 실장이 빌딩 숲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도 서베를린 점령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했습니다. 도시전의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서울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저는 미군 교범을 떠올렸습니다. 도시전에서 공격 측은 방어 측보다 최소 5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서울처럼 요새화된 메가시티라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이 도시는 침투 불가입니다. 설령 들어온다 해도 나갈 수 없죠. 서 실장의 말에 저는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거대한 방어 시스템이었죠. 공격하려는 적에게는 끝없는 함정이 되는 도시, 그것이 서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인호 실장과 함께 용산의 유엔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세계 각국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를 맞이한 것은 미군 대령 마이클 존슨이었습니다. 로렌츠 박사님, 환영합니다. 유엔 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핑룸으로 안내된 저는 벽에 걸린 17개국의 국기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물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터키 등 다양한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한국이 공격당하면 여기 보이는 17개국이 자동으로 개입합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법적 의무죠. 존슨 대령이 화면에 띄운 문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입니다. 이 결의는 아직도 유효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여전히 구속됩니다. 저는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유엔 회원국들이 즉각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냉전이 끝난 지 오래인데도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 실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이 도시를 공격하는 것은 한국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죠. 존슨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은 자유진영의 최전선입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전후 국제 질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키는 거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서 실장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일상적인 모습이 새롭게 보였죠.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콕에서 있었던 그 컨퍼런스의 야마사키 나오토가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노트북으로 그의 성명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대해 했던 발언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서울은 무방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제 질서의 최전선이자 세계가 함께 지키는 요새였습니다. 경솔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야마사키의 사과문을 읽으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도 결국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미 국방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제목을 적었죠. 서울의 방어 체계와 국제 안보 질서, 그리고 첫 문단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단지 수도가 아니다. 세계가 지키는 도시다. 이곳을 공격하는 것은 한 도시가 아닌 전 세계 자유진영과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혼자가 아니었죠. 한국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은 언제나 세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도시의 진정한 힘이었죠.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인호 실장과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울렸죠. 화면에는 드론 경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지만 서 실장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가끔 있는 일입니다. 북쪽에서 드론이 넘어오면 이렇게 경보가 발령되죠. 주변을 둘러보니 시민들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다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죠. 약 30분 후 서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온 전화였죠. 통화를 마친 서 실장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방금 공군에서 드론을 포착하고 F-35 2대를 출격시켰답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됐고요. 불과 30분 만에요.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죠.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며칠 후 서 실장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한 구간이었죠. 평범해 보이는 고속도로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전 전투기 이착륙 훈련이 있었습니다. 서 실장이 도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전투기가 이착륙한다고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미 공군에서 30년 넘게 복무했지만 실제 고속도로를 활주로로 사용하는 훈련은 본 적이 없었죠. 네, F-15K와 F-35A가 이곳에서 이착륙했습니다. 전시에 활주로가 파괴되면 고속도로를 대체 활주로로 사용하는 거죠. 저는 도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구조였고 노면도 항공기 이착륙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미국도 이건 못합니다. 고속도로에 전투기를 띄우는 나라라니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훈련은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일부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죠. 귀국을 며칠 앞둔 날, 저는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방어 체계에 대한 제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입니다. 일상과 전시 대비가 완벽하게 통합된 유일한 메가시티죠. 며칠 후 발행된 제인스 최신호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표지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서울, 세계 유일의 실전형 메가시티 기사에는 제가 서울에서 본 모든 것들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방공호, 고층 빌딩의 군사시설, 고속도로 활주로, 그리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들까지 말이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 실장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사님, 이제 서울이 왜 특별한지 아시겠죠? 네, 이 도시는 훈련하는 게 아니라 실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서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을 대비하면서도 평화롭게 살아가죠. 그게 서울의 진짜 모습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이 도시는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생존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서인호 실장은 저를 다시 김윤정 선생님의 학교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죠. 교실 앞쪽 칠판에는 민방위와 우리의 역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서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누가 지킬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군인들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이랑 소방관도요? 김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정답은 무엇일까요?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우리요? 시민이요. 김 선생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답입니다. 서울을 지키는 건 바로 우리 모두예요. 부모님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고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시죠. 여러분도 곧 그 일원이 될 거예요. 수업을 지켜보던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방을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시민이 방어 체계의 일부였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서 실장과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가 말했죠.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서울의 진짜 방어막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예비군 제도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죠. 이 도시를 자신의 삶터로 여기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병역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이 나라는 병사가 아니라 시민이 무장돼 있군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사훈련을 받았고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죠. 여기에 민방위 조직까지 더하면 서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조직입니다. 오후에는 동네 민방위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상점 주인들과 회사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소로 이동했죠. 누구도 당황하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분이신가 봐요. 우리 동네 구경 오셨어요? 서 실장이 제 신분을 설명하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국에서 오셨구나. 우리가 이런 훈련하는 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6.25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렇게 살아왔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마지막 단락을 쓰면서 지난 2주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서울의 방어 체계는 단순히 군사적 하드웨어나 인프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방어력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예비군, 민방위,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서울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사람이 지키니까.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 실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서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있는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바로 시민들이죠. 서 실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서울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가 오해했던 서울의 진짜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위험한 도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를 완성시킨 건 첨단 무기가 아닌 매일을 살아내는 서울 시민들의 굳건한 의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저력, 그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수